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 그리고 젠더 세션 사회를 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동시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7번, 영어는 8번입니다. 그럼 먼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과학기술과 젠더 분야의 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들이 직면한 여러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백희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이제 달려와 주신 람자니 샤밀라 라술 파키스탄 유엔 여성기구 대표님 고맙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백영경 제주대학교 교수님, 최남미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 강정한 연세대학교 교수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정심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우주, 데이터, 사이언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젠더 이슈와 과제들이 공유될 것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길 바라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순덕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 여성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여성정책관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함께하는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 그리고 젠더라는 주제로 세션을 운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멀리서 세션의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문순덕 원장님과 특별히 멀리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백희영 명예교수님 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유엔 여성기구 파키스탄 람자니 샤밀라 라술 대표님께도 고맙습니다. 한국과학기술 백영경 회장님 우리 제주대학교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양성평등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여성협의회 최남미 회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정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현재 인류는 에너지 고갈과 기후위기 등 위협과 더불어 과학기술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위해 디지털 융합, AI, 우주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현황과 전략을 성인지 관점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주도와 국제사회가 협력하면서 에너지 그리고 우주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세션 개최를 축하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영 정책관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션 좌장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순덕 원장님은 지난 30년 이상 제주도의 방언, 그리고 민속, 여성문화, 생활산업 물론 문화정책과 여성정책 분야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제주 여성의 일생 의례와 언어, 제주 방언의 그 맛과 멋, 제주 여성 문화의 미래 유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 여성가족 원장으로서 존중과 포용 사회로 이끄는 여성가족 정책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사람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제주라는 미션 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이제 보면 저희 대주제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 그리고 젠더. 제가 어제 여기 세션장 와가지고 과학기술이 뭐 왜 젠더 이런 질문들을 좀 받고 남성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여성들에게 얼마나 절벽이고 우리가 앞으로 논의하면서 벽을 허물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시간 없어도 우리 세션 들어와 막 열심히 홍보했는데 안 왔습니다. 아무튼 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기조 발표, 그다음 기조 발표, 주제 발표, 세 분의 토론자, 양력은 이 발표 자료집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발표를 해주실 백희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센터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람자니 샤밀라 라술님은 스리랑카 대법원의 변호사이고 좀 전에 오찬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박사학위 이미 제출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 유엔 여성기구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자 세 분인데 첫 번째 백영경 교수님은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며 저희 여성가족연구원과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있고 현재 직책이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어서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최남미 박사님인데 여성들에게 좀 생소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그 회사의 여성들의 모임인 여성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이제 우주 산업으로 가겠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향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토론자인 강정한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클리오 사회발전연구소 소장도 맡고 계십니다. 클리오 해서 제가 아는 그 이름인지 맞죠? 예.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그 세 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오늘 여기 이 자리가 3시까지인데 제주 포럼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음 팀이 기다려서 막 빨리 끝나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 준비팀에 1분 전에 끝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말을 막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먼저 백희영 명예교수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와 주십시오.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오늘 이 성대한 제주 포럼에서 저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 그리고 젠더, 그래서 과학기술과 젠더에 관한 세션을 연계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시간이 제한됐다고 하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이 세션을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하시기에 애쓰신 문 원장님, 또 이은영 정책관님, 또 실무를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올해 3월 18일 날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여성 건강 연구 혁신을 위한 백악관 계획이라는 사실 이 계획 자체는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현실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런 사진과 그 자료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연방연구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여성 건강을 통합적으로 다 실시해야 된다는 등 4가지를 했고요. 특히 여성 건강 연구 지원에 부족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연구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의회에 120억 불, 뭐 12조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굉장히 큰 액수의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회 통과는 또 다른 문제이겠으나 그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관계되는 여러 부처 또 기관들에서 세밀하게 본인들의 그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 건강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이제 사이트의 그 중요한 점은 과학기술이 근래에 와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주 중요한 과학자들의 90%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과학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큐리 부인 한 분을 빼고는 모두 남자이고요. 이 페이지를 더 내려가 봐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6%의 유명하다고 알려진 사이언티스트들이 다 남자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분야이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뉴트럴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남성들이 많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연구 방향의 결정이라든지 또 연구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남자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논을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특히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variability를 줄인다는 그런 그 목적으로 인해서 수컷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었고 또 공산품들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신체 사이즈라든지 또 해부학적인 특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 남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또 베라빌리티 때문에 그 암컷 동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과의 산물들은 전부 여성들도 똑같은 약을 복용하게 됐기 때문에 그 2010년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에서 시판됐다가 회수된 그런 약들 10개를 분석했더니 그중에 8개는 여성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그런 것을 발표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2013년 1월 미국의 FDA는 졸피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면제인 졸피뎀의 기준 복용량을 여자는 반으로 줄이도록 매니팩처러들에게 제약회사에다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표준 복용량 10mg을 섭취를 하고 8시간 후에 보니까 아직도 그 혈액 농도가 좀 높은 비율이 남자는 3%였던 거에 비해서 여자는 15%다. 그래서 아침에 여자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하러 나가고 운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뭐 그 약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산품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들의 신체를 기준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안전벨트라든지 그것은 우리 여성들이 앉으면 너무 높고 낮고 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아래가 아니고 복부에 압박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임신부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부딪혀도 치명적인 그런 유산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은 특별한 이런 안전벨트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면 인식 그런 지금 AI가 그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에서도 보면은 오류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훨씬 많다는 그런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면서 생긴 그런
편향적인 연구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결과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게 됐고요. 거기에서는 제일 먼저 숫자를, 이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너무나 불균형이 됐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종사하게 하자. 또 여자들이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관행이나 룰 같은 걸 변화해야 된다. 또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그런 편향된 지식,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이처지는 2019년에 창간 150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성과 젠더 분석이 앞으로 과학과 공학의 그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혁신은 이렇게 성 분석과 젠더 분석을 활용해서 여태까지 잘못되어 왔던 그런 지식들을 새롭게 혁신하고 또 기술 개발도 다시 혁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 분석과 젠더 분석, 교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라는 것은 방법과 여러 가지 연구 사례이고요. 이것을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젠더 혁신 연구 센터의 홈페이지고요. 또 이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스탠포드 대학의 젠더 혁신 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성과 젠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고요. 젠더는 사회경제적,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NIH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성별에는 해부학이라든지 또는 생리적, 또 유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의 성염색체는 XX, 남자의 염색체는 XY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성, 그다음에 호르몬 등 우리 체내의 그 기본적인 바이올로지컬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자, 특히 의생명 분야의 연구자들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단지 이것을 아까 그 메일 G, 수컷 G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정형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연구 관행과 쌓여온 데이터들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이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그 현실적인 문제이지 어떤 개념적으로는 특히 의생명 분야 연구자들한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젠더라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관습이고요. 거기에는 정체성이라든지 그 롤과 그 성 역할과 규범들, 뭐 관계, 파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사실상 과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에 적용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NIH의 그 성과 젠더 분석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이거 처음에 인포그래피를 만든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멘탈 헬스, 정신건강이라든지 그 흡연, 금연, 뭐 심장병 여러 질병들에서 어떤 것이 생물학적인 차이고 어떤 것이 젠더 사회적인 문제인가. 예를 들면 여성이 멘탈 헬스, 그러니까 그 디프레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여성들은 그렇다는 것을 쉽게 어드밋하고 쉽게 인식하고 또 병원 내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남성들은 그런 거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 안 하고, 그러는 젠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연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얘기했던 여성의학이라는 것은 주로 여성의 질병, 뭐 산부인과 계통의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여성들은 그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차의학이라는 것은 남녀 공히 그 질병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또 어떻게 앞으로 치료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성차의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요. 저희랑 같이 쭉 연구해온 김나영 교수님께서 맡고 계시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될 것이고요. 제가 저희 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연혁은 이제 2016년에 제가 여성과총의 젠더혁신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고요. 이제 21년에 이것을 센터로 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이해숙 소장님께서 맡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교육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은 그 과학기술 전반적인 것에서 다 필요하지만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 자신도 친숙한 건강연구에서 성분석과 젠더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네이처 그 저널에서도 성분석과 젠더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 그럼 성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생물학적 성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그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또는 처음에 만드는 연구 가설 만들 때부터 이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젠더 분석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이 사람인가? 이거는 이제 사람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젠더 특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 발표하고 하는 전 과정에 그 젠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문제는 그럼 우리가 젠더 특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젠더라는 것은 그 정체성, 뭐 또 롤과 규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특히 과학자들은 뭐든지 이렇게 좀 수치화하고 그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그걸 갖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젠더 특성 정량적 특정 방법으로 처음 제시된 것은 젠더 점수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 처음 발표됐고요. 이것은 젠더를 측정하는 많은 그 설문지들이 사실 그동안 개발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실시를 한 다음에 통계적인 분석으로 해서 7개의 요소로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개를 가지고 회기식으로 해서 한 사람당 젠더 점수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각 개인들은 자기의 성별과 이제 젠더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더니 이것을 멀티베리에이트로 다회기 그 로지스틱으로 했을 적에 건강과의 관련성 분석에서는 성별보다 젠더 점수가 더 유효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젠더 변수, 젠더 베리어블이라는 것이고요. 2021년에 발표를 했고 그 연구를 수행한 팀은 스탠포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기고요. 저도 이제 연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헌 조사로 젠더 관련 변수와 그동안에 개발된 문항들을 쭉 검수를 한 다음에 설문조사로서 그 중에서 이제 7개 변수와 25개 문항을 추출해서 그래서 그 7개의 변수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 7개가 뭔가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관계를 분석을 했고요. 이제 제가 국내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해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우리가 수행했던 한국인에서 젠더 변수를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필요성은 다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요. 목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분서에서 젠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찾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이미 발표된 닐슨 등의 2021년 연구의 항목을 가져와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쭉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다 검토를 했고요. 그 설문지 시한이 7개 젠더 요인과 26개 항목을 했는데 최종 분석에는 저희가 24개의 항목을 사용했습니다. 설문조사는 1,300명을 온라인 패널 조사를 했고요.
그 지금 연구원의 그 신승배 박사님께서 여기 통계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3,000명을 이제 저희가 모집할 때는 성별을 맞췄죠. 1,500명, 남성 1,500명, 여성 1,500명씩 해서 총 3,000명을 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본인의 사회적 젠더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남자, 그러니까 이건 시스 남자가 되겠습니다. 1,367명, 여자는 1,500명 중에서 1,317명이 본인이 여자라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그 외 성으로 우리가 분류한 것이 316명, 그래서 총 10.5%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이 7개의 변수인데요. 케어기버 스트레인, 돌봄으로 인한 긴장, 일 긴장, 그다음에 그 독립성, 위험 부담, 이모셔널 지능, 정서적 지능,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차별, 이렇게 7개의 변수를 저희가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남자 파란 선이고 이제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그 몇 가지 변수에선 상당히 점수 차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은 사실 이게 훨씬 우리보다 남자 여자의 차이가 적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지금 별표가 되어 있는 4개는 이제 그 젠더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그 각 젠더 변수가 이제 건강 상태, 본인들이 내 건강에, 신체적인 건강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를 쭉 저희가 그 물어봤을 때 그 응답한 것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빨간 거는 지금 위험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제공자 긴장, 돌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다 건강에 더 위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유독 일 긴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일상생활 제한 모두 다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차별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건강에 오히려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미국은 그런 영향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다면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과 젠더 교류가 부족했었고요. 결과적으로 편향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됐고 그래서 인구의 반이 넘는 여성이 많은 위험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런 지식의 편향을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젠더 혁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성 분석을 위한 성별로 균형된 연구, 또 젠더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젠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잘 연구되어야 이런 그 지식의 수정이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젠더 변수 연구를 볼 때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따라서 특히 젠더 변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계의 그 누적된 그런 오류 수정을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될 때 저희가 더 나은 세상, 과학기술을 통한 그런 것을 어치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내에 그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압축해서 잘 전달해 주셔서 백경 교수님께 한 번 더 고마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 교수님 글 사전에 읽으면서는 좀 잘 많이 이해를 습득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 제목에 딱 맞는 이야기다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 이제 우리 주제이긴 하지만 그 교수님 발표해 주신 과학기술 젠더 혁신을 위해서는 젠더 혁신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과학기술계에서 이 젠더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했고, 그다음 국가에 따라 사회문화적 그 차이들이 있는데 한국이 아까 그 표 7가지 지표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조 발제 잘 들었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예, 앞에 샤밀라 라술 대표님 예, 나와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President Moon. Thank you very much to President Moon and to the institution that invited me, also to Dr. Yanko, who coordinated it. I think the tone for today has been set by Professor Pike. So I'm so glad, and I really wish that presentation could be heard by the entire UN, because this is something convincing the people about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s not an easy task. So thank you very much for setting the tone. Agnasio, officially opening my presentation. And I'm very pleased to be here on my own behalf as a woman from the South, the Global South, and on behalf of my UN Women, the agency, which our director Lee is also here. We are very pleased to join hands with the Jeju Forum, the 19th Jeju Forum, to talk about a very important topic: science, technology, climate action, and gender equality. The three topics that is listed here quite interlinked. And I borrow the words of Mr. Ban Ki-moon, our 8th Secretary General, who spoke at the dinner yesterday and in the morning in the opening session, which said that we are, as the earth, that's our only home that we know. No other homes are found yet, although people are trying. We are in an existential threat. The situation has turned worse. They say warming to heating to now the earth is boiling. In 2100, there is a prediction that 70% of the planet is going to perish. 70% of the plant and human beings is going to perish. So that's the existential threat. So we really have to put our hands together to really work on this subject. I would like to start off with a provocative question to just stimulate all of your thinking, and that is, science and technology, we agree it's a development accelerator. Climate change, we also agree it's a development disruptor. But both of this, do you agree, that widens the gender gap? Or if you don't agree, what would you modify? Hold your thought. We will talk about it as we go forward. I think Professor Pike very well set the stage of the multidimensional, disproportionate impact the women is facing. Yeah? We have seen many revolutions happen on this planet Earth, starting from the agri-revolution,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digital revolution. Every revolution left behind the women. And that is why, even so long, we are still talking about the gender equality. The Gender Gap Report issu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says there'll be 300 years until we achieve gender equality. 300 years. I'm sure none of us want to wait that long. Going forward, this is a picture. Can anyone guess how did this picture come into being? This is an AI-generated picture when I asked the AI to find an average professional working in STEM areas. So I said to chatbot and said, find me the average employee in the STEM area. And that's what I got. A middle-aged man, probably from Eastern Asia. So it's not really bad. The South is being taken care of. But it's a man. So this is what the AI tells us. The STEM and gender is in fact an important area because the STEM areas are able to find solutions to the climate crisis. That's where our hope is. But unfortunately, the STEM area has the most gender disparity. Not a single country has bridged the gender gap. Women only are 35% in STEM, and this figure has remained stagnant for the last 10 years. And globally, they only occupy 1/3. They even face a pay gap. If they get into STEM, they are paid 21% les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48% of them say that they have experienced workplace harassment. So even if they get into STEM, they are paid less and they are harassed.
more 48% of them is a huge number, almost 1 in 2 women. So how will they continue to stay? The important message I would like you to take away from this slide is that whatever the women population that get into STEM are disproportionately present in the medical and caregiving field. As you saw from that survey, the caregiving role of women is being written in stone. So if it's a care function, oh, it's the woman, not the man. So this is a problem even in the STEM area that we are seeing. So there is very less women that are getting in to STEM, and even if they get in, to stay there is a problem. What is the cause? I think we already discussed some of it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I won't go into details, the discrimination for sure. But very interestingly, one of the things that highlighted in my research in finding what are the causes, the math anxiety touched my attention. This math anxiety is passed on to women by women teachers, saying that, women are not cut out to do mathematicians. It's not the subject for you. And women have fewer role models. Who do we show the young people? This is a role model in STEM to follow. We don't have them. It's purely male dominated, and women find it difficult to speak their heart out. I met some brilliant professors, Korean professors, day before yesterday when I was in Seoul, and they said, we can't, even if we know, we can't, thank you for that message, I saw the message. So I'll hold the mic closer to my mouth. It's difficult for them to speak their minds, even if they see a discrimination. Going forward, so what does the UN do? Now, here is where I have a caveat. The UN cannot give all the solutions, but we do try. Mr. Ban Ki-moon yesterday, our Secretary General, the 8th Secretary General, said that no one leader cannot now save the world. It has to be every one of us. The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the UN, the governments, they have to come together. So with that caveat, I tell you, the UN has already missed a deadline. SDG 9.c says that affordable internet access by 2020. Ladies and gentlemen, we are in 2024, May 30th. We've missed the deadline clearly, so we've not been able to do the job. We have to. These 3 indicators, SDG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specifically talk about, SDG 1.4, 5.b, specifically on women, talk about bringing people to STEM, more women to STEM, and making internet access to all affordable. So since we have missed the deadline, now we have come up with a new strategy. We say we have the SDG 6 transitions. Because at midpoint, as you know, SDGs were introduced in 2015, and at midpoint last year, we realized that we have only achieved 15% of SDG goals. For those who are not very familiar with SDGs, and I think most of you are, SDGs are in fact, at the heart of SDGs is human rights. SDGs is the development language, development clothing that has put on to human rights. So at the heart of it, it works on human rights. So the UN's latest approach to missing deadlines is called the SDG 6 transitions. And the UN focuses on 6 areas that they want to accelerate. Number 1 is digital connectivity. Number 2, climate action. Number 3, jobs and social protection. Number 4, energy access. Number 5, food systems. And number 6, now I forget, I think energy access, food security. You see, I'm not doing a good job representing the UN. I do forget the 6. Anyway, it'll come to me and I'll tell you because I don't want to waste time. So from these 6 transitions, education is number 6. So very important 6 areas that are given an acceleration. So the Secretary General appointed a high-level committee to look at the digital cooperation in 2018. Their job was to find out what are the root causes for the gaps in STEM area. This committee then came up with
several recommendations, which is now feeding into the latest UN approach to bridge the digital gap and the other problems within the STEM area, which is called the UN Global Digital Compact. This compact looks at very clearly 5 areas. How do we improve the infrastructure? Because in the infrastructure, people think, how is infrastructure gendered? Is that even important? Yes, it is. Because if a place does not have a place for breastfeeding children, that infrastructure is not gender friendly. But how long did it take for us to realize that infrastructure should be made gender friendly? So the first thing it's looking at is infrastructure. The second thing it's looking at skills. How do we make sure the skills are accessible and easy to acquire with least costs? Third one this compact is looking at is to really bring the men and the women gap to a close. And fourth one, trust and protection. STEM is important, no doubt, but if the people don't trust it and it has things that could jeopardize our right to privacy as human beings, I don't think we would like to compromise there, because as human beings, we enjoy our right to privacy. So looking at the protection and trust is what the Global Compact does. Going forward, very important. Now, this is a groundbreaking thing that is related to gender and STEM.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was first created in 1946, soon after the UN was created. And the Commission's main job was to make sure that women are represented in every step of the way in the development process. But it took a while till this commission, warmed up and there was space for them to really talk and come forward. Last year, every year they meet, and last year,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met, and that means all the countries come together to talk about burning issues. When I say burning, really burning issues. And the issue that was talked about at the 67th session, that was last year, was on the digital gender divide. Since the notes are available, I'm not going to walk you through. These are the 5 areas the Commission had agreed that every member state that participat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will take forward. So it's not just the UN telling everybody else, it's everybody else telling everybody else what needs to be done. It's a concluding observation by all the member states that came in. Moving forward, now this is about my agency, UN Women. So starting from the CSW, the recommendations in UN Women, our approach is dual. The dual approach is we take a standalone approach to digital gender divide, and we also take an integrated approach. So we mainstream gender into all our work, and we also have a standalone approach. So we call it the dual approach that is adopted especially by my agency, UN Women. What are the 3 areas that we say, we believe that needs to be mainstreamed? First is the technology should be not facilitating any gender-based violence. That's number 1. Because if it's harmful, nobody would like it. And then equitable educa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Number 2, it should not just be available to a certain group of people or a certain class of people. Last not but least is the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So women can voice out their concerns in the design phase and the implementation phase. Next, the second topic is climate change. Now, obviously,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are interlinked, as I said in the past when I started. However, this link can only give a positive output if the links are taking gender considerations into account. Without taking this into account, it will not be able to give the expected equal output to the world. This is a very simple table which explains it very clearly. The highest impact because of climate, negative means the impact is high. And the color, the darker the color, the higher the impact.
you would see Asia and small island states are the highest impact because of the climate. So it's a threat to our human rights, in fact, our existence. 6 out of 10 countries that are high risk in climate are from Asia Pacific. 9 out of 15, again, in the ranking, global ranking, are out of Asia Pacific. So Asia Pacific has a problem at hand, and a large problem at hand. The root causes for climate action, climate change is multiple. Starting from limited access to power, for colonization, structures of dominion, to increasing floods, environmental hazards. So it's a plethora of intertwined root causes that is causing the climate change. The impact of it is negative because of these intertwined issues. But let me just leave this thought with you. The environmental hazards are not purely natural phenomenon with a physical causes and effect, but rather environments are made hazardous to a certain group of people because of social vulnerabilities and social inequalities. So think about that. The blue round that I have is the takeaway thought for all of you. Going forward, the UN says, especially in UN Women, we believe that we want to focus on 4 areas because these areas are the highest impacted of climate change. The first is the agriculture, because highest number of women in the labor force are in agriculture, and only 20% of women in the world own land. So if you don't own land, how will you influence decision making? How will you influence models that are addressing climate change? Because you simply don't have the power. So we are focusing on agriculture. We are also focusing on blue economy. For your information, ladies and gentlemen, when COVID was affecting all of us, the first industry that got really affected was the tourism industry. And of the tourism industry, the first jobs that were laid off were the women who were informal workers in the tourist industry. So going forward, the other 2 sectors we will be focusing on is energy and water management. Energy sector, only 9% in the energy sector, the senior management are women. It's less than 10. It's quite bad. And only 32% of employee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re women. And the energy sector keeps ignoring the unique needs of women. The seatbelt example was a fantastic one. We in the UN have not thought about that example. So I'm taking that example from my learning from this session. Water management, again, is linked to agriculture and land ownership. Women here, again, are not part of the decision making and are excluded from decisions whenever farmers ration water during the difficult drought times. Women are not consulted. Women are not even considered as farmers in some countries. They are called agri-workers. So that's the term that is used for women. What are the key frameworks the UN has to fight the climate change? The Sendai framework is not directly related to climate, but it is related to disaster risk reduction. Now, the approach of the UN for climate change is, again, dual. What we believe in the UN is mitigating the negative effects and adapting to the new climate conditions should go hand in hand, mitigating and adapting. So Sendai framework helps us to adapt because there the disaster risk reduction is discussed. CEDAW is our Bible in UN Women. This is the document that guides us to make sure that we do not leave anyone behind. And the recommendation 37 specifically focuses on making sure that the gender-related dimensions in th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the climate change is taken into account, and every country that is party to CEDAW is bound by this recommendation. The UNFCCC, we call it,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Fund, is in fact the 1.5
story that everybody is talking about, that we cannot allow the increase in 1.5. But guess what? Today in the morning, I heard in the opening session, that's already happened. So I'm not sure, this was news to me in the morning when the opening session happened, that it's already happened. So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at unless I have more information. But this the convention is specifically for that. From that parent convention comes the COP. If you look at, this is the progress, and I really wanted to draw your attention to this. You will see a gap. 2001 is when the first discussion on gender on national action plans was agreed. But thereafter, total silence. The world has forgotten the women for like 9 years. Come 2010, the world wakes up. Oh, by the way, gender needs to be included. So then it's included across. Slowly you could see how gender has been progress. So we are also, while we fight the global issues, we are fighting the gender inequality. You can see from this table very clearly how the evolution on including gender as an issue in a global platform has taken time. And COP28 was last year, which we now have a solid ground to discuss. In fact, not just discuss, but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and I'll wrap up. I'm not too sure about the timing, but we wanted to say that mitigation and adaptation has to go hand in hand for climate action. And some of this is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First and foremost, the political motivation is paramount. The governments, the leaders must commit to make sure. So every one of us has a right as citizens, global citizens, and in our respective countries to remind our governance structures the importance of that. Sex disaggregated data, and I'm sure the two discussants who are sitting right here will be talking about this, the importance of having sex disaggregated data. The generative AI, people say, is gender bias because they do not, the data that goes into the generative AI is not gender disaggregated, therefore the biasness continues. Important to have sex disaggregated data. Increase financial human resources, that's a no-brainer. Everybody knows if you want to change something, you have to invest. You have to invest on women. You have to allocate financial resources so that women issues can be taken care of. The last three recommendations that are coming from the UN is the collaboration. The SDG 17 here is so important. Without collaboration, it's not possible for us to reach anything. So strengthen collaborations both between marginalized, urban, and rural women to make sure that their voices are joined into one beam.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again a no-brainer. It's important as we evolve as a human race, we keep researching and identifying new things.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access is another area. With that, I conclude my presentation, but I want to conclude again with what Mr. Ban Ki-moon was saying yesterday. He said, and these words will stay with me, he said that if you are not in the job, that doesn't mean your work is done. You have a moral obligation to this planet. If you are a leader, of course you have an obligation. You have a political obligation. If you're a professional, you have a professional obligation. If you're a citizen, as a citizen, you have an obligation. I think lovely that we have come together to talk about this. Each of us must take this into our hearts and must take our obligation forward. With tha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It has been great to be with you. Kansamida, thank you. 네, 샤밀라 라술 대표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역할이 유엔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아시아권과 그다음에 여성들의 우리가 늘 얘기했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향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현재 문제가 기후 위기에 따른 여성들이 또 어떻게
지위 향상이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지 등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처음 들으면 맨 처음 말씀하실 때 여성이 예를 들어 제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하면 아 여성들은 수학을 못해 그 이야기를 또 그 똑같은 여성들에게 하는 이게 저는 저만 들어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발표문에서 교육 분야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스팀 분야에서 여성들이 역시나 아직도 부족하고 그 장벽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거를 좀 잘 들었습니다. 전 또 하나 들으면서 그러니까 UN MDGs에서도 여성이 들어갔었고 SDGs에서도 여성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 다행히 한국도 UN SDGs에 근간해서 한국 SDGs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도 그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이 미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현재 제주도에서 수립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표에 여성이 반드시 당연히 들어가 있으리라 지금 믿으면서 기후 위기가 왔을 때 그 농업 분야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더 돼야 된다라는 건 공감하면서 저는 가끔 왜 기후 위기에 우리 여성들만 막 빨리 반응하면서 걱정을 해야 될까? 남성이든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기조 발표와 주제 발표 다 마쳤고 다음에는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희영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연경이라고 하고요. 사회학과에 있는데 저는 전공은 인류학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과학기술학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이제 과학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게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페미니즘의 의제로서 AI와 관련된 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는 그런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주최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발표하고 무관하게 일단 얘기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AI의 역사와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AI의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막 굉장히 빠른 혁신을 해나가고 있는가, 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성취들을 이뤄내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듣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큰 기업의 이름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컴퓨팅 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의 기술이 그렇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중립적인 인공물이 아니고. 특출한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사회로 확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블리츠리 서클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여성들이 암호 해독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 평범한 여성들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 항공우주의 역사나 아니면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여성들이 암호 해독가로나 아니면은 계산 자체를 갖다가 하면서 그 여성들을 사실은 한때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게 이제 과학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의 역사,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의 기여라는 게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AI라는 용어 자체는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보통 이제 앨런 튜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수의 남성 과학자들을 자꾸 뭐 AI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술 발전에서 이렇게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는 내러티브의 산물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기여를 소거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발전의 역사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사기업의 역할보다는 이를 지원한 공공기금의 역할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뭐 AI의 겨울이라는 게 뭐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이렇게 AI 연구의 전통이 이렇게 끊어졌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거는 한 그룹의 연구가 막히면 다른 그룹들이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공적 펀딩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가 계속 지속되어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은 공적 지원, 국가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지금 이제 AI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챗GPT일 텐데요.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은, 이거는 이 디지털 정보의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1970년대 지식 확산 시스템을 설계한 미국 전역 여러 대학의 사서 그룹, 그러니까 사서들은 이제 많은 숫자가 여성들이었고요. 이 여성들이 이거를 갖다 어떻게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확산될 건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챗GPT 기술의 선조격인 기술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개발의 역사에서 공공의 기여를 생각하고 또 다양한 협력과 또 참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AI의 활용에서도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고, 또 이제 사실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갖다가 고민하자라는 거를 더 공공의 프로젝트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AI 알고리즘과 젠더 편향의 문제는 지금 되게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그 자료집을 갖다 맨 끝에 넘겨보시고 나면은요, 제가 그냥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 달리를 가지고 좀 그냥 장난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달리한테 요망진 제주 여성의 모습을 그려줘, 뭐 아니면은 요망진 제주의 청년 여성을 그려줘, 뭐 이거, 그러니까 아니면 제주의 가족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막 이렇게 챗GPT가 막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우스운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챗GPT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상상한 거를 갖다가 그 기존의 사실 고정관념과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뭐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이제 생성해 낼 것이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또 이제 제주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주 여성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갖다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과정을 갖다가 조금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I의 포용적 윤리적 사용인데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에서는 AI의 윤리적이고 포용적인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등 공적 영역에서 AI가 점점 더 널리 활용될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AI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이게 왜 행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떤 접근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발에서부터 활용까지 그 다양한 단계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 또 성별, 인종, 계층 등 다양한 측면에서 AI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AI와 에코페미니즘, 생태적 여성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단순히 AI를 둘러싼 젠더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AI의 사용의 급증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AI의 사용으로 급증하는 전기량에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라술 선생님께서 기후 변화 문제를 갖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챗GPT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게 다 전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전기 사용량도 줄 것이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재의 AI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후 위기를 확대해온 탄소 기반 추출주의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그걸 역전
발전하는 추세로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너머의 존재들에 대한 관심, 페미니스트들이 가져온 그런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생태계 전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에서는 AI가 작동하는 물질적 방식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떠받치고 있는 물리적 기반, 그다음에 어떤 젠더적 편향, 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 계산 잘 못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다음에 토론하실 두 분 5분만 시간 써주십시오. 최남희 박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최남미라고 합니다. 지금 안 나오는데요. 여기 초록색.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69년 아폴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달에 첫 번째로 발자국을 디딘 인류는 닐 암스트롱, 첫 번째 보이는 사진에서 이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아폴로 프로젝트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진행이 됐죠. 그때까지 달에 이렇게 발자국을 띄든 사람, 네, 문워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모두 다 남성분 12분이십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은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처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는 달에 가갖고 한 번 갔다 왔다라는 데 의의를 뒀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가갖고선 거주하는 거주 공간을 짓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화성과 더 깊은 우주로 우리의 인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게 아르테미스의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챌린징한 프로젝트였죠. 근데 여기에서 나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번에는 달에 발자국을 먼저 찍는 사람을 여자로 하겠다. 여성을 first woman, 그 다음에 남성이 발자국을 찍어도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성으로 하겠다. 왜 이렇게 정책이 변했을까요? 12명이 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달에 사는 외계인이라 그러면은 지구에서 있는 모든 인류는 이런 사람뿐이 없구나. 네, 제가 달에 있는 외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인이 구성이 된다면 지구에서 있는 인종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나사에서 이렇게 챌린징한 프로젝트에 여성을 퍼스트 워먼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성을 먼저. 아직도 우주 분야에 이렇게 패시네이팅한 과학 분야에 여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달에 이렇게 발자국을 찍는 문워커를 얘기했는데 우주에는 지금 우주 정거장이 있어서 거기에 우주인이 가서 과학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거기에 있는 우주인 두 분이 하필이면 여성이었어요. 많은 그 우주인 중에서. 그래갖고 국제우주정거장 밖에 리튬 배터리, 무거운 리튬 배터리를 장치해야 되는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우주 유영을 하는 스페이스 워커를 두 여성 애스트로넛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그렇게 여성 두 분의 애스트로넛이 훈련된 우주인이 국제우주정 밖에 가갖고선 작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맞는 우주인 복 미디엄 사이즈 2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몸집이 작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 분야라는 것이 남성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한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주 관련한 전문 기관이 있는데 2019년 OECD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각 전 세계 OECD 국가의 우주청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50%를 넘은 우주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14개 중에서. 그나마 영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캐나다 우주청은 5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주 분야에 여성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더 적죠. 우리 근처에 있는 인도, 일본보다도 적습니다. 과학기술 연구회라고 이제 그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산하에 25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 중에서 재직하는 과학기술인 중에서 여성의 비중을 봤습니다. 그 비중을 봤을 때 50%를 넘은 기관은 단 하나 있었습니다. 25개 중에서. 네, 김치연구원입니다. 김치연구원을 빼고 24개 연구원은 다 50% 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8.8%. 가장 끝에 있는 데는 전기연구원입니다. 네, 감전, 찌지직. 네,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발제를 통해서 문제의식이 생기죠. 예, 왜 하필이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우주가 제일 작을까? 제가 이 자리에 초청된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이 과학 분야에서도 제일 작은 분야구나.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재직하는 연구원들이 여성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1000명 중에서 10%가 안 되니까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팀에서 나 혼자 여성. 그래서 서로의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2019년에 여성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해봤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육아휴직을 가려면은 법에 정해져 있고 규정에 있으니까 육아휴직을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팀에서 다른 누군가를 네 자리에 데려다 놔야지 너는 육아휴직을 갈 수 있어. 다른 팀에서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너 대신 일할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건 너의 몫이야. 그 일을 네가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못 가. 이런 얘기. 또는 내가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여성이랑 가면 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못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장을 같이 가는 밑에 직원은 분야와 관련 없는 남성 직원. 그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갇혀져 있었어요. 사일로에. 나 혼자 이런 문제를 겪는구나. 그래 그냥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모여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었네. 규정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었네. 그런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희 여성협의회에서는 연구원의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규 직원을 모집할 때 최소한 여성 직원이 1명이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 그리고 여성을 대학교에 가서 리크루팅을 할 때 여성이 1명은 최소한 갈 수 있게 해달라. 왜 중요하냐? 거기에 있어야지 젊은 여대생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뉴턴이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다. 여태까지 거장의 어깨에 나는 올라탔을 뿐이다. 그 사람 전에 갈릴레오가 관측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동의 3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여성들도 나의 롤모델이 저 자리에 있으면 아, 나도 장관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대통령이 할 수 있네. 저 사람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했으니까 나 할 수 있네. 가시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연구원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원장님이 받으셔갖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협의회에서는 항공우주학회 여성 특별 세션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가갖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여대생들 와갖고 뭐가 문제인가, 취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너가 만약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점은 유념을 하고 계속 너가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탐색 멘토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저희의 본 과업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반기문 그 유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리에서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의 정책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갖고 그래도 여성의 숫자가 저희 연구원에서 있는 과학기술인 중 여성의 숫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10% 못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자 중에서 여성의 숫자 4.7%에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전에 인사위원회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그렇지만 지금 한 명,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아까 이제 육아휴직 얘기도 했지만 열심히 이제 여성이 해갖고선 근무하는 동안에 학위를 하고 왔어도 남성들만 인사위원회에 있으면은 아 요번에 승진하는데 이 사람을 올려줘야 되겠다 결정 잘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학위를 했으니까 충분히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그런 권한을 다 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성이 있으면은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학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이 정도의 여성이면은 충분히 승진을 해가지고 그 비저빌리티를 높여주고 다른 여성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이제 여성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풀어야 될 과제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래도 초청을 해주셔서 다른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 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유엔의 유엔 워먼 대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대학교 계신 분들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쫓기지 않으셨죠? 제 계산 못해서 또 짧게 드렸는데 예 마지막으로 강정한 교수님 예 주어진 시간 다 쓰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강정환입니다. 예, 사실 제가 백희영 교수님 와 계셔서 좀 놀랐는데 왜냐면 지금 발표한 내용이 얼마 전에 그 한국과학기술 젠더혁신센터 AI와 다양성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되게 겹칩니다. 예, 그래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인데 코로나 시기 여성 연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당시 이게 한 칼럼이었어요. 그러니까 락다운이 심했을 때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 어떤 상황인지 대강 아실 겁니다. 특히 여기 청중분들 여성이 많으시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엄마의 연구용 컴퓨터를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락다운 기간 중에 그런 청소년이죠. 이거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어요. 제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연구하기 쉽지 않죠. 제 처두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직접 해봤는데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그래프라고 이제 전 세계 그 서지 정보 아카데믹 저널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긁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한 한 저자들의 성별을 판독을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분석을 했냐면 이런 거죠. 그 아카데믹 저널의 여성 저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증가해 왔는데 코로나가 생긴 것 때문에 증가세가 얼마나 꺾였나. 그래서 지금 change in difference에서 CID라고 표현해서 저게 얼마나 이제 꺾여서 음수로 갔나를 좀 본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 파란색은 코로나 전이고요. 오렌지색이 코로나 후예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 후는 이 음수 쪽 왼쪽으로 좀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 성장세가 꺾였다는 얘기고 특히 언제 제일 저자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협업을 할 때 보통 그 저널의 제일 저자가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위치인데 제일 저자 위치를 볼수록 여성 저자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혹시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닐까 뭐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 때문에 그래서 분야별로 쪼개서 봤습니다. 20개 이상의 보시면은 요 코로나 이전의 파란색은 오른쪽 왼쪽 비슷하게 분포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엔 오렌지색에는 몇 분야 빼고는 다 왼쪽. 역시 제일 저자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성 제일 저자가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단순히 생산성 저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연구자가 롤이 역할이 주변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세한 분석도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문직 여성의 그 성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제일 저자 여성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걸 관찰을 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죽은 그런 국가에서 여성 제일 저자의 비율이 줄어들고요. 이게 가장 직접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락다운 때문에 일터로 못 가는 나라일수록 그다음에 자기 주거 지역에 머무는 나라일수록 여성 제일 저자의 비율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연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요거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요한 거 이제 앞발표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 젠더라는 어떤 그 이퀄러티를 높이려면 그 정체성을 가진 과학자가 많이 있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 가진 과학자가 일단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희망적인 것들은 AI 분야에서 워싱턴대에 있는 최혜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윤리적 AI에서 이제 거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안 여성 학자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같은 AI 분야인데 조경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성 과학자 늘리기 위해서 본인이 받은 상금을 다 막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정체성 다양성에서는 되게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를 일군의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네이처 휴먼 비어에 편지를 보낸 건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피션트한 인포메이션 디퓨전은 생길지 몰라도 되게 획일적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나타난 것처럼 영어 중심의, 그다음에 이제 위얼드는 이제 서구 그 이제 민주주의 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중심의 어떤 그 도미넌스가 지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에 이제 역시 문제가 되는데 조금 이제 사회학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입니다만 그 클레이 셔키가 디지털 시대에 이제 온라인에 우리가 예전에 모르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Here Comes Everybody인데 사회학적으로 더 중요한 이제 마누엘 카스텔 같은 경우엔 그 파워 오브 아이덴티티. 저 아이덴티티가 아까 이제 백현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젠더는 일종의 아이덴티티잖아요. 계급적인 어떤 성향 말고 온갖 아이덴티티들이 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 보면 뭐냐면 사실은 다 개개인들이 다 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Here comes every social identity죠.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정체성들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다양성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가 하면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결과가 저희가 이제 탈진실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 하는데 혹은 디지털 트라이벌리즘 이런 말 씁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만의 그 부족적인 그 진실에 갇혀서 서로 굉장히 미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선거철 다가오는데 정치적인 파퓰리즘 때문에 항상 시달려요. 누구나 느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 카이스트의 오혜연 교수님 그룹에서 한 건데 재밌는 연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가려놓고 요 마스크 부분에 들어가는 거를 맞춰봐라라고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은 적이다.
영어로 물어볼 때랑 독일어로 물어볼 때는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한국말로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일본에서 온 사람은 저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랭귀지 바이어스가 있어요. 근데 랭귀지 바이어스가 있다는 데서 끝나면 AI가 어네티컬해 보이지만 비윤리적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한국어를 쓴 사람들이 저런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들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한테는 역사적인 서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내러티브라는 걸 갖고 있는데 내러티브는 뭐냐? 특정 소셜 아이덴 정체성에 기반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AI를 윤리적으로 정착시키려면은 어떻게든 일단 그 서사에 대한 이해와 발굴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지만 그 소위 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윤리적으로 문제없게 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나치게 노력했다가 구글의 제미나이가 몇 달 전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죠. 2차 대전 독일군의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흑인 여성이 막 독일군 모습에 들어가 있고요. 교황을 그려줘. 그랬더니 흑인 여성의 교황이 나와요. 뭐냐면 AI는 정확성이 생명인데 그 퍼포먼스, 정확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해놨지만 그러니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잘못 학습시키면 오버피팅이라는 과적합의 문제가 생기는데 윤리적 AI를 구현하려면 잘못하면은 과다양성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이제 진짜 여기는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아무리 뭐 다양성을 해도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제 밈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GPT-4가 작년에 얼마 안 되는 3달 만에 GPT-4가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안 하게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오피니언 서베이에도 답변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냥 문제 있는 소지는 대답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그 정치적 올바름의 행태를 보이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머신 컬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머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문화가 변합니다. 진화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바둑을 두는 방식이 AI가 바둑 두는 방식과 비슷해졌나를 보면 갑자기 뛰었죠. 언제부터 뛰었겠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시간부터 그 시기. 그러니까 사람의 바둑 두는 방식에 이미 AI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머신 컬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아이를 돌보는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이니까 굉장히 윤리적이고 잘 훈련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 로봇과 같이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안 해요. 로봇은 화를 안 내거든요. 사람도 화를 낼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다 보면 그게 좀 답답해요, 사실은.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애만 화를 내요, 실제로. 예, 머신 컬처죠. 그래서 저희가 저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크게 3가지가 큽니다. 사실 크다기보단 많은데 그러니까 3가지가 많아요. 제가 3다도에 왔다고 3다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피상적인 비유인데 GPU가 그래픽 카드가 많고 파라미터 개수가 많고 데이터가 많아요. 이 2가지 문제는 환경 문제하고 되게 얽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데이터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양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뭐냐? 에티컬 AI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차피 온라인 디지털 데이터는 통계적인 대표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굴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서사의 대표성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평등적 AI를 구현하는데 굳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마이닝 시대에는 저희가 다양성을 제대로 수용하고 폭발만 했지 그걸 진짜 진정한 다양성, 바람직한 다양성으로 못 갔다라는 게 제가 볼 땐 거의 판명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내러티브 마이닝까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막 이런 연구를 한 거는 사실 이제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엄마 컴퓨터 옆에서 이런 거 같지만 이때 아빠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사진이나 찍고 이런 데 와가지고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남성 서사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제일 억울한 건 누구? 이 청소년. 이 또래가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그래픽 카드가 좋은 컴퓨터를 사줬으면 엄마 연구를 방해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도 제가 볼 땐 서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발굴해 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향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고 강수연 배우께서 그러셨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근데 저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서사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은 내러티브 다양성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정체성에 기반한 솔직한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이 안 되면은 전혀 윤리성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우리가 다양성에 노출되면 더 윤리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지만 그냥 부족주의가 돼버렸어요. 현실은.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데서 그런 공감에 기반한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에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전 첫걸음이 좀 서사에 집중을 생각하는데 이런 예가 있나요? 전 아직 학문 분야에서는 모르겠고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최근 모습 테일러 스위프트. 지금 세상에서 돈 가장 많이 버는 대중문화인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팬은 아닙니다만 타임지가 이례적으로 이 대중문화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조 문구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 분열된 세상의 마지막 남은 단일 문화. 그래서 모노컬처라는 게 획일적이라는 뜻으로 쓰인 건 아니고 통합적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전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내러티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나 성공적일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잠정적인 대답은 저희가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그 메리엄 웹스터에서 요 단어를 2023년에 단어로 꼽았더라고요. 저 이거 슬라이드 만들었을 때 그거 알기 전이었어요. 알고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탈진실하고 진정성은 거의 같이 가는 단어가 아닐까 싶고 실제로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정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원래 우리의 그림은 여기 토론자까지 다 나와서 우리 보통 그 토론의 모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제가 잘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역시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자, 토론자 아니면 플로어 앉아 계신 분 중에 딱 하나 뭐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한 분 30초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그 기조 발표해 주신 백희영 교수님, 그다음 주제 발표해 주신 사밀라 라술 대표님, 그리고 열심히 그 좋은 자료를 만들어 와서 토론해 주신 백연경 교수님, 최남미 박사님, 강정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